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이하이 야생이 더서고 살찌 더서와 오늘은 3일에 금요일 나 12월 달에 13일이 금요일이라는 걸 알고선 공포 컨텐츠를 뭘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 근데 역시 무서운 얘기만 한 게 없더라고. 그래서 몇 개를 읽어볼까 해. 인터넷에 있는 거고. 인터넷에 있는 거 몇 개 있고, 우선 첫 번째로 할 얘기는 이거는 실화라고 하고 싶지만 실화는 아니고 소설이야. 13일에 금요일. 혹시 이거 그건가? 이거 그건가? 틀딱 소린가? 아니지. 원래 13일에 금요일은 무서운 날 아니야? 자, 첫 번째 들려드릴 이야기는 붉은 흔적. 내가 오늘을 위해 BGM도 만들어 왔어. 이 이야기는 그냥 흘려들러도 되지만, 하지만 내가 직접 겪은 일이야.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그날 밤 내가 겪은 일이 아직도 머릿속에 떠나지 않기 때문이야. 누구에게 털어놓기엔 너무 생생해서 그냥 여기에 적어볼게. 그날은 평범했어. 대학 동기 은지랑 술 마시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우리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고 자주 함께 귀가곤 했었어. 문제는 그날 우리가 항상 지나던 그 골목에서 시작됐어. 그 골목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정말 어두워서 가로등 하나 없어서 진짜 앞이 보이질 않았거든. 사람도 잘 안 다니는 좁은 길에. 그리고 그때는 어김없이 어둡고 고요했어. 그런데 걷는 중에 갑자기 발소리가 들리더라고. 또각, 또각. 처음엔 그냥 다른 사람이 지나가나 보다 했지. 하지만 곧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 그 소리가 우리 뒤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들려오는 거야. 은지도 눈치를 챘는지 둘 다 걸음을 멈췄어. 오싹한 분위기에 서로 마주보다가 뒤를 돌아봤지. 거기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어. 붉은 원피스를 입고 붉은 하이힐을 신은 여자였어. 처음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가만히 서 있는 게 너무 이상했어. 그리고 가장 소름 돋았던 건 얼굴이었어. 머리카락이 길게 늘어져 있어서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 우리가 멈추니까 그 여자도 가만히 서 있었어. 그러더니 천천히 걸어오는 거야. 발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지. 또각 또각.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 주위가 점점 차가워지고 이상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지. 은지가 갑자기 내 손을 잡더니 뛰어! 라고 소리쳤어. 나도 본능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 뒤를 돌아볼 엄두도 안 나가지고 오로지 앞만 보고 죽어라 달렸지.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을 도착했을 때 은지가 내 손을 놓고 물어봤어. 너도 봤지? 나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 그 여자가 너무 또렷했으니까. 근데 은지가 한마디를 더 했어. 근데 그 여자 웃고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신에 소름을 돋았어. 웃고 있었다니? 나는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은지는 보였다고? 그 다음날 너무 신경 쓰여서 인터넷에서 땡땡똥 골목 사건이라고 검색해봤는데 불과 몇 년 전에 그 골목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알게 된 거야. 피해자는 20대 여성으로 그날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에 변을 당했다고. 기사에는 그때 당시 그녀가 입고 있었던 옷이 하얀 원피스에 하얀 하이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사건 현장에 피가 너무 많이 흘러 옷이 전부 붉게 물들어 있었다고 하더라고. 마치 빨간 원피스를 입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 이야기를 쓰면서도 다시 그날의 밤의 공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 그 골목은 아직도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혹시라도 너희가 그 길을 지나게 될 일이 있다면 제발 밤에는 가지 마. 그리고 만약 그 하이힐 소리를 들었다면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뛰어. 무조건 뛰어. 라는 내용의 소설을 써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이것은 모두 사실이 아닌 허구 이야기로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걸 알아주세요. 무섭잖아. 맞아. 무서우라고 열심히 써봤어. 자, 이제부터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실화 이야기. 몰라. 이 이야기 듣고 밤에 밖에서 술 안 마실래. 어차피 집에서 주로 마시지 않아? 응. 아니. 됐어, 와. 지금 당장 집톡을 킨다. 그래, 저녁에는 골목 다니는 거 아니야. 무서워. 나 지금 선물을 받아서 집톡 설정 좀 바꾸겠습니다. 스피킹 마이크. 됐나? 아니 이거 보낸 파일명이 너무 귀엽잖아.
공포 컨텐츠인데 양이 너무 졸기야. 맞아. 나도 그거 생각하고선 조금 파랗게 해야 되나 생각도 했어. 우선 방 배경을 보고 있어. 어, 이거 어떻게 하더라? 됐다. 왜 하얀 배경이지? 됐어. 나 이제 말하면 입 뻐끔 가린다. 나 이제 말하면 입 뻐끔거린다. 뻐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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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집 되게 아늑해 보이지 않나? 업그레이드 해왔네. 그치. 우리 매니저가 오늘부터 방송을 시작했어. 이거 아까 지금 아까 방송 켜가지고 이거 이제 양고기 먹으면 되는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매니저가 얼마나 열심히 그린 건데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야 아니야. 자, 이제 인터넷 떠들고 있는 실화바탕이라고 적혀있는 공포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즉 내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실화이다. 당신 나는 전자기타에 빠져있는 밴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연습실을 운영하던 사장님께서 직접 겪었던 일이었어. 비록 별 볼 일 없는 연습실 사장인 아저씨는 젊었을 때 방송업계에서도 일도 하셔서 무명 연예인들도 몇몇 배출했다고 들었어. 내가 사장님을 알기 몇 년 전에 키우던 4인조 밴드가 있었는데 한창 데뷔 준비를 하느라 밴드와 사장님은 여름 내내 합숙을 했었다고 했어.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와도 같이 사장님은 아침에 일어나 사무실 앞에 담배를 피는데 이상하게도 건물 앞에 조그만한 쌀기계가 버려져 있었던 거야. 여기서 설명해 주자면 쌀기계라고 하면은 옛날에 쓰던 기계인데 쌀을 안에 담고 1인분, 2인분 등 단추를 누르면 그 양에 맞는 쌀이 밑으로 나오게 해주는 단순한 기계였어. 요즘은 거의 없지만 유난히도 검소해서 물건도 잘 안 버리는 사장님이 버려진 기계가 너무나도 깨끗해 보이길래 깜짝이야. 진짜 깜짝이야. 다시. 씨. 이거 왜 소리 이렇게 커? 카톡 소리 줄여놔. 나 진짜. 아니, 오늘따라 카톡 소리 왜 이렇게 크지? 뇌를 울리는데? 내가 절대 쫄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응? 더워져. 기절할 뻔. 소리 크지? 이상하지? 다시 읽을게. 유난히 검소하고 물건 안 버리는 사장님은 버려진 기계가 너무나도 깨끗해 보이길래 사무실로 가지고 들어가서 물로 닦고 나중에 합숙생활 마치면 집에 가져다 놓을 생각이었어. 그리고 별일 없이 밴드와 합숙을 하셨는데 미신을 좀 믿으시는 사장님은 쌀기계를 가져온 이후 사무실에서 한기가 돌았고 이유 없이 자꾸 등골이 오싹해지곤 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미신을 괜히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생각했던 사장님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는 같이 합숙하던 그룹 멤버들도 근래 들어 사무실 안에 있으면은 귀가 허해진다고 사장님께 털어놓기 시작한 것이었어. 문제는 그로부터 얼마 후 밤만 되면 자꾸 누군가가 밖에서 노크를 하지 않고 문제는 그로부터 얼마 후 밤만 되면 자꾸 누군가가 밖에서 노크도 하지 않고 매일같이 사무실 문 손잡이를 듣기 굉장히 거슬릴 소리를 내며 돌렸다는 거야. 누구냐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막상 문을 열고 보면 밖에 아무도 없고 철문에 달려있는 새 손잡이를 들리면은 쓱쓱 소리가 유난히 귀를 찌르고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게 매일 밤마다 일어나니 나중에는 손잡이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겁이 나고 도무지 설명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두려움에 문을 열어볼 엄두조차 못 댄다고 그랬어. 나 진짜. 다시 읽을래? 나 왜 이렇게 물 좀 마시면서 할까? 컷! 다시! 나중에는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겁이 나기도 하고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서 후에는 두려움에 문을 열어둘 엄두조차 못 냈다고 해. 간간히 들리는 쓱쓱 소리에 염색생들은 겁에 질리기 시작했고 사장님께서도 나중에는 그 소리만 들어도 환장할 것 같다고 하셨어. 결정적으로 이상했던 점은 사무실 대문이 이중으로 만들어져서 바깥문이 잠겨 있으면은 사무실로 바로 들어오는 안쪽 문까지 들어올 수 없었다는 점이야. 즉 누군가 문제의 그 문을 돌리려면
밤에는 항상 잠겨있는 바깥문을 통과하고 들어와야 한다는 거지. 가만히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다는 생각에 사장님은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 사장님은 어머니께서는 토속 미신에 대한 지식도 좀 있으시고 기도 약한 편이셔서 귀신을 본 적 있다고 하셨어. 귀신이 든 것 같으니 직접 사무실에 들려서 보고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기로 하셨어. 어머니께는 며칠 밤 사무실에서 주무셨는데 역시나 의문의 소리는 밤새 들렸고 그저 소름 끼치는 금속성 마찰음만 들릴 뿐이 앞문에서는 아무것도 서 있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어머님이 사무실 소파에 낮잠을 주무시다가 사무실 지하이기도 하고 비도 오는 날이어서인지 가위를 눌리셨는데 꿈속 내용은 놀라웠어. 누군가가 밖에서 사무실 대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계속 돌리는데 어머님이 문을 열어주셨다고 그러더라고. 비에 흠뻑 젖은 어떤 젊은 남자가 서 있었고 그 사무실에서는 사는 여자를 찾고 있다는 거야. 비에 흠뻑 젖은 어떤 남자가 서 있었고 이 사무실에서 사는 여자를 찾고 있었다는 거야. 당시 사무실에는 사장님과 남성 4인조 그룹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머님은 그런 여자 없으니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그때 남자가 무언가를 잘못된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돌아갔었대. 가위에서 깨어나신 어머님이 사장님께 혹시 새로 가지고 들어온 물건이 있냐고 물어보셨어. 사장님은 쌀기계에 대해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은 아무래도 쌀기계에 지방령이 들어있다는 결론을 내리셨지. 그리고 그날 밤 기계를 사무실 앞 건물 옆에다가 놓고 버렸다고 한. 그리고 그날 밤 기계를 사무실 앞 건물 옆에다 놓고 버렸다고 해. 신기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께서 또 한 번 꿈을 꾸셨는데 이번에도 사무실 소파에 누워 계셨는데 백지장처럼 흰 피부를 가진 여자가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라고 공손히 말하면서 얇은 미소를 짓고 사무실을 나갔다고 해. 낯선 물건을 함부로 가지고 들고 오면 안 된다고 어머니께 혼난 사장님은 놀랍게도 그 후로부터는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지 않았고 사무실은 다시 좋은 분위기가 되찾았다고 해. 하지만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다는 거. 그로부터 한 2주 후 쌀기계에 대해 잊었을 무렵 사장님은 밖에서 일을 보고 계시다가 급하게 사무실에 전화가 와서 나 그만 읽어야 되나? 나 이거 너무 못 읽어. 처음 읽어본 거긴 하지만 너무 못 읽는데? 재밌게 듣고 있어? 알았어. 열심히 해볼게. 자, 컷! 그로부터 한 2주 후 쌀기계에 대해 잊었을 무렵 사장님은 밖에서 일을 보고 계시다가 급하게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 사장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이쪽으로 오십시오. 라고 다급히 말하는 밴드 한 멤버였어. 문제가 뭐냐고 물어봐도 밴드 멤버는 일단 와보셔야 알 것 같다고. 그래서 사장님은 급히 사무실 쪽으로 발길을 돌렸지.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이미 건물 밖에 나와 있었고 평소 인적이 드문 사무실 건물 앞 골목은 웅성거리는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했어. 사장님도 궁금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웅성거리는지 보려고 다가갔는데 그 광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 구경하는 사람들 한가운데 그때는 사무실에 가져온 쌀기계를
구경하는 사람들 한가운데는 그때 사무실에서 가지고 들어왔던 쌀기계가 놓여져 있었고 어떤 무당이 주문을 외치면서 그 기기에다가 소금을 뿌리고 있었어. 넋이 나간 사장님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쌀기계를 밖에다 버리고 난 후 근처에 살던 누군가가 사장님처럼 기계를 집어들어가지고 가지고 간 거였어. 그 집 식구들은 똑같이 괴기한 현상들을 보고 결국 지방령의 장난에 홀려 반쯤 정신이 나가버린 상태가 되었다고 해.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들리는 비명소리에 바로 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집을 가보고 결국 귀신을 쫓아내려고 무당을 불렀다는 것이었어. 아마 사장님과 밴드도 조금만 서두르지 않았다면 옆집에 살던 그 사람들과 같은 시세가 되었을지도 몰라. 그 이후 사장님은 새소리로 된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 기억이 나면서 온몸이 싸늘해진다고 해. 나도 밖에서 주워온 물건은 함부로 주워오면 안 된다고. 응? 밖에 버려진 물건은 함부로 주워오면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 진짜 내 친척의 실화. 큰고모네가 좀 못 살 때 얘기였는데 밖에 너무 멀쩡한 장롱이 버려져 있더래. 그래가지고 거울, 맞아. 거울 장롱 그런 거 나무 원목으로 된 것도 진짜 조심하라고 들었어. 큰고모부가 너무 멀쩡한 장롱이 버려져 있으니까 주워가지고 신나게 옷도 넣고 정리를 했던 거야. 근데 그날 저녁부터 웬 여자가 밤마다 그 서랍에 있는 옷을 다 꺼내놔. 그래가지고 며칠 그렇게 꿈꾸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버렸다고 들었어. 그 장롱 색상이 빨간색이라던데. 나 유튜브에서 저런 거 많이 보는데 무서운 얘기? 자, 귀여운 양이 대하조는 무서운 얘기였습니다. 자기 잘 곳에 넣으면 큼큼. 아니, 내 침대인데 여기다 놓으면은, 내가 못 자잖아. 고스트헌터 그런 거 많이 보는. 나도 한때 진짜 많이 봤는데. 나 그거 보다가 하스모 했을 때 솔깃했던 거야. 누나도? 나도. 어떻게? 더 읽어줘? 맞아. 나 아까 읽느라고 더 지웠는데 인사도 못 해줬어. 오늘 뭐 하시나요? 공개뭐 하시나요? 이야기는 많은데 내가 자꾸 말을 절어서. 그러면 아까 한번 읽으면서 연습했던 게 있거든? 이야기의 제목은
아이의 손바닥. 지금은 세상을 떠난 우리 삼촌에 관한 이야기야. 독신이었던 삼촌은 누나의 아들이었던 나를 친자식처럼 귀여워해 주셨어. 나도 삼촌을 무척 좋아했기에 나는 사회인이 된 후에도 삼촌 집에서 생활을 했고 삼촌이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살았어. 근데 삼촌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 삼촌은 아이들의 손바닥을 무척 무서워했다는 것이었어. 이상한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어릴 적에는 내가 양손을 쫙 펴고 손을 들면 금세 전속력으로 달려 도망갈 정도였어. 어릴 때 나는 그게 너무 재밌어서 자주 손으로 삼촌을 내밀면서 손을 삼촌에게 내밀고 삼촌을 따라 달려가곤 했었어. 하지만 짓궂게 손을 내밀고 달리던 내가 까딱 잘못해서 넘어지기라도 하면은 삼촌은 숨을 헐떡이면서도 애써 미소 지으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래주시곤 했었지. 그런 마음씨 따뜻한 분이셨어. 사회인이 되고 몇 해가 지났을 무렵 나는 삼촌과 함께 술 한잔 기울이면서 TV를 보고 있었어. 그날은 드물게 우리 둘 다 과음을 해서 잔뜩 신을 내며 이야기를 했지. 그러다 보니 어릴 적 이야기까지 꺼내게 되었어. 삼촌은 어느 해 설날 때 얘기를 꺼냈어. 당시 종종 TV에 나오곤 하던 강시 영화를 본 내가 잔뜩 겁에 질려서 밤에 화장실도 못 가고 혼자 울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즐겁게 꺼내놓으셨지. 삼촌 등에 꼭 매달려서 숨은 채 조심조심 화장실로 가던 내가 귀여워서 어쩔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삼촌은 새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크게 웃으셨어. 어릴 적 부끄러운 얘기로 조금 화가 난 나는 삼촌을 놀릴 겸 어린 시절 내 손바닥을 무서워하시던 삼촌의 이야기를 꺼냈지. 한동안 나는 삼촌이 얼마나 한심한 꼴로 내 손바닥을 무서워하며 도망쳐 다녔는지 심술궂게 떠들고 있었어. 하지만 문득 삼촌의 얼굴을 보자 깜짝 놀랄 만큼 정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 처음에는 삼촌이 화가 났나 싶어서 당황해서 사과부터 했는데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삼촌이 평소에 말하기 힘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걸 느끼게 됐지. 그래서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삼촌이 이야기하기만을 기다렸어. 하지만 삼촌은 좀채 입을 열지 않았고 기다리다 못한 내가 뭐라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 삼촌은 느릿느릿 이야기를 시작했어. 젊은 시절 삼촌은 트럭 운전사의 조수로 일한 적이 있다고 해. 트럭 운전사의 조수라고 해도 삼촌은 아직 면허도 못 따고 학원을 다닐 무렵이었었고 그래서 회사에서 기약한 운전사 옆에 앉아 길을 익히고 운전을 도우면서 짐을 나르는 그런 일이었어. 젊은 시절이었기에 짐을 나르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었지만 목적지까지 향하는 길 중간에는 딱히 할 일도 없어서 삼촌은 그저 창밖 경치만 바라보곤 했다고 해. 그러던 어느 날 드물게 꽤 먼 곳까지 가게 되었는데 운전사랑 이야기할 거리가 더 떨어진 삼촌은 평소처럼 고속도로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 그 지방은 며칠 전 눈이 내렸듯 고속도로 길 여기저기 벼랑 가장자리에는 희미하게 반쯤 녹은 눈이 남아있었어. 잠시 경치를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삼촌 옆을 달리고 있는 차에 있는 작은 여자아이가 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멍하니 그 여자아이를 바라보았고 여자아이도 삼촌을 바라본 것인지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다가 차차 웃는 얼굴로 삼촌을 바라봤다고 해. 삼촌도 미소를 지어주며 가족끼리 여행이라도 왔나 보다 싶어서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여자아이를 바라보았다고 해.
그러자 아이는 신이 난 듯 웃으면서 유리창에 딱 달라붙어 삼촌을 향해 그 작은 손을 열심히 흔들었어. 기분이 좋아진 삼촌도 같이 손을 흔들어 주려는 그 순간 큰일 났다! 운전을 하고 있던 트럭 기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급브레이크를 밟았어. 삼촌도 깜짝 놀라 앞을 보니 거기는 눈 때문에 타이어가 미끄러져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내려오고 있는 대형 트럭이 보였어. 삼촌네 트럭도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은 탓인지 천천히 차체가 옆으로 기울고 있었고 서서히 앞 유리창으로 다가오는 아스팔트를 보며 삼촌은 트럭이 옆으로 쓰러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 당황해서 안전벨트를 꽉 붙잡고 충격에 대비해 삼촌은 눈앞에 똑같이 눈을 미끄러져 옆으로 기울고 있는 여자아이의 차가 보인 거야. 여자아이는 옆으로 떨어져 있는 차 유리창에 딱 달라붙어 있었고 사랑스러운 얼굴은 유리창에 꽉 눌려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어. 이후 그 옆으로 기울다 못해 차는 아스팔트에 내던져지듯이 굴러 떨어졌고 빙글빙글 돌면서 여자아이가 붙어있는 유리창 쪽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마다 얼굴이 찢겨지고 부서지고 피가 흩날리는 그 모든 광경이 고속카메라를 찍은 것처럼 천천히 비춰지고 있었지. 그 후 삼촌이 탄 트럭도 그대로 전복했고 삼촌은 그 충격 때문에 정신을 잃었어. 눈을 떴을 때 삼촌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해. 입원 도중 병문안 왔던 상사의 말에 따르면 그 여자아이는 교통사고 충격 때문에 시신마저 제대로 수습할 수 없었다고 함. 그 후 삼촌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어. 그리고 결혼을 한 뒤에 아이를 얻게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여자아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만 해도 공포감에 시달리게 돼서 결국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는 것이야. 그 이후 삼촌은 아이의 손바닥을 볼 때면 그 광경이 되살아나 두려움을 참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해. 피투성이가 돼서 빨갛게 물들은 채 차가 회전할 때마다 아이의 형체가 무너져 가는데 거기에 달라붙은 작은 손바닥만 하얗다더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얼음이 녹아 옅어진 소주를 단숨에 들이킨 후 빈손으로 마구 머리를 헝클던 삼촌의 모습이 아직도 내 기억 속에 남아있어. 이거는 실화면서 뭔가 귀신이 아니라 트라우마에 관한 이야기인데 난 이게 더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 그치, 귀신은 실제로 안 봐서 모르겠는데 진짜 이런 트라우마? 살인? 뭐 그런 얘기는 되게 와닿는 그런 느낌? 옛날 얘기니까 옛날 사람들은 정신병원은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만 가는 곳이다라는 게 고정관념이 있었잖아. 그래서 못 갔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이게 마음이 아파서 생긴 그 트라우마라는 걸 모르고선 그냥 손바닥만 피하면 되지, 그냥 애 안 낳으면 되지 하면서 살았던 게 아닐까. 맞아. 정신병원 가면은 저 사람 정신병원 갔다더라,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소문 싹 났겠지. 그니까 너가 정신병원 갔대.
근데 요즘은 뭐 잠 안 와도 가고 부부끼리 문제 있어도 가고 뭐 그러잖아. 나 이거 읽는 거 너무 힘들어. 나 한 번 가봤어.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아니 뭔가 정신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말을 더 저는 것 같아. 아니 혀가 막 그래. 맞아. 아, 회사 그런데 잘못 다니면 우울증 금방 오더라. 나 그 정신병동에도 해가 떠요인가? 그 드라마. 거기서 되게 안타까운 사람이 있었잖아. 그 상사가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정신병 생겨서. 맞아, 맞아. 박보영님 나오는. 아, 진짜 그 얼굴이 어떡해. 우리 오빠랑 동갑이냐고. 학생 역할도 아직도 진짜 잘 어울리는데. 완전 애기야, 애기. 맞지? 교복 입히면 학생이지. 박보영님 완전 애기. 아, 어, 얼굴이? 얼굴이 동안이에요?